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중세 철학은 제가 강의하기에는 너무 생소한 동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세를 암흑시대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중세는 상당히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라는 게 뭐 한국의 역사나 이렇게 중국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 훨씬 어려워요. 상당히 복잡다단한 어떠한 이게 민족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이라든가 모든 인종적 영역이 하도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중세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순한 동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퀴나스라는 사람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퀴나스라는 인물이 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적 역사의 진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수도회 운동들, 수도회 운동만 해도 사실은 교황, 형식적으로 보면 교황의 권한에 대해서 신부들이 상당히 이 썩어 있는 체제에 대한 반동으로 나왔지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실은 교황의 권력은 수도회 사람들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이 왕권에 대해서 교황권의 권위를 도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떠한 의미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교황이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떠한 정치사적, 사상사적, 문화사적으로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적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 그리고 서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서양 철학 전반에 걸친 주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방면에 원전적 지식을 가진 분을 모셔다가 내가 강의를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대로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해서는, 물론 제가 이것도 읽어봤습니다만 정희채 선생님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주 주저를, 지금 이게 11권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뭐가 좀 빈 것도 있고 그래요. 아직 완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요거는 1, 2권만 내가 훑어봤어. 근데 정말 지루하고 괴로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희채 선생님의 이 번역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내가 보기에 굉장히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선생님도 계시지만 뭔가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아퀴나스의 사상을 전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 철학 강좌에 굉장히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젊은 분이고, 발랄하시고, 사모님도 아주 예쁘시고, 그래서 그런 분을 오늘 모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길 에큐메니컬 문고라는 데서 나온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요 개설서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개설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나온 책으로는
이나가키 료스케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이분도 상당히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 깊게 공부를 번역자시고 그런데 우리말 일본어에서 또 이렇게 옮겼는데 난 약간 좀 번역이 한두 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읽기라고 하는 요 책도 개설서로서는 내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러나 이 우리나라에서도 신학대전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이태리 사람이 쓴 걸 우리나라 번역했는데 이런 책도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체계라고 하는 오늘날의 토마스 읽기라고 해서 바티스타 몬딘이라는 이태리의 아주 훌륭한 학자가 쓴 것을 소개한 것도 있고 박수장 선생님의 책 중에서 가장 내가 보기에 중요한 책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서양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수용사. 그러니까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는 뭐 히랍 시대 고전 시대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쭉 서양에서 내려오는 건 줄 아는데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갑자기 발견된 이렇게 역사에서 서양에서 상당히 단절되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고 그것이 놀라운 철학 체계의 전모를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12세기 13세기에 이건 충격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 어떻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용되어 갔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신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이 기독교처럼 신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자연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편집된 책을 메타피지카라고 그랬고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본적으로 뭐라 그럴까 그 신학의 전제가 없이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의 빛, 은총의 빛 이런 말을 철학사에서 많이 쓰는데 그야말로 순수한 이성의 빛에 의해서 신도 알 수가 있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할 적에는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이단 사상이 되죠. 그 이성의 빛에 의해서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신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러한 신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결이 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엔 이단으로 몰렸다가 점점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기독교 사상으로 전체적으로 이거를 포괄해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교 신학의 바탕으로 이것이 변모되어 갔냐 하는 것을 아마도 밝힌 그 역사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밝힌 이 아리스토텔레스 수용사라고 하는 책들은 책은 한번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보실 만한 책이다. 오늘은 내가 뭐 이 정도만 하고 나는 사실 아퀴나스의 책에 대해서는 Basic Writings of Saint Thomas Aquinas라고 해서 페기스라는 사람이 요약한 것이 2권짜리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나는 이거를 상당히 좀 훑어봤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죽을 똥을 싸서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차 안에서 이거 읽느라고 아주 죽을 똥을 쌌는데 우선 나는 그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그 청춘의 나이에 그 연구할 그런 작심을 하게 되었는가 막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고 전반적으로 선생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도올 선생님께서 거창하게 소개해 주신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입니다. 아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이 도올 선생님의 서양 철학사 특강을 듣고 있는 분들한테
중세 스콜라에서 공부한 방식으로 하면 제가 5분 안에 다 재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신학대전에 읽히거나 아까 우리 조은 선생님께서 아우구스누스 철학의 고백록, 신국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품으셨지만 그 신국론이나 고백록 읽었을 때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는데 신학대전을 2권 읽고 나자마자 이게 참 아주 전에 번수한 철학이라는 느낌. 이것은 사실은 도원 선생님만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 철학 중에서도 중세 철학을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아우구스누스 쭉 다룬 부분을 교부 철학이라고 이미 정리해 주셨고요. 두 번째 중세 철학의 핵심 부분 또 몸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 스콜라 철학 중에서도 한 복판에 누가 서 있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이 시간적인 차이나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차이를 두지 그거를 잘 보지 못하고 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중세 철학이 너무나 어렵고 딱딱하고 무의미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은 그렇게 재미없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제가 사실은 28세부터 여태까지 계속 약 30년 정도를 이거를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오게 되었는지 오히려 도대체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해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아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세는 암흑기다 라는 이야기들이 고등학교 때 오히려 세계사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일수록 이게 더 뚜렷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잠깐이라도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당황합니다. 그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당시에 자랑하는 것들이 중세 시기에 모두 다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문화가 없었던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요즘엔 많이 극복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돌아가신 움베르토 에코 선생이 지금 중세의 책을 갖다가 약 10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을 이미 출간해 놓으셨고 이태리어로 그것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중세에 대한 오해 깨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중세라는 것은 암흑의 시대였다. 중세라는 것은 수도자와 뭐 그런 사람들의 시대였다. 중세라는 것은 교황의 시대였다. 마녀의 시대였다.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듣기 전에 판단하기 힘드니까 좀 놔두시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구였죠? 우리 강의 다 들으신 분들이니까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같은 세대에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같은 시대에 아주 짧은 시기에 살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근대 철학에 넘어가서 뭐 데카르트, 로크, 흉 이 모든 사람들은 거의 100년 이내에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세는 스콜라 철학의 시기만 하더라도 8세기에서 15세기 중반까지 700년이고 만일에 교부 철학까지의 시기를 그리스도교의 태동부터 시작한다면 1600년이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둘이 우뚝한 아우구스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만을 외형적으로 거의 동시대에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착각 중의 하나이고요.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아우구스누스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차라리 스콜라 정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스콜라 철학이라는 걸 도울 선생님께서 미리 설명을 해 주셨는데 라틴어가 나오면 영어 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음만 띄었다 붙이면 바로 이해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우리 스콜라라고 하는 것에서 A를 날려버리고 모음만 하나 더 첨가하면 우리들은 바로 익숙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스쿨. 사실은 일반 교회학교만이 아니라 중세 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모든 학교들을 스콜라라고 불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돌 선생님께서 도입부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원 학교였습니다. 사실은 중세 전체의 암흑기가 언제 시기였냐라고 얘기한다면 5세기부터 약 8세기까지 이 시기에는 게르만족이 대이동하면서 그다지 문화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8세기까지 그러냐? 그럼 9세기에 들어갈 무렵에 무엇인가 중요한 변화가 이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카를 데제입니다. 샤를 마뉴라고 더 익숙해질 수도 있는데 카를 데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 스콜라의 중요한 개혁 또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암흑기 때 사실은 문화적인 발전이 없고 이미 게르만족들은
제대로 정말로 철학하는 걸 싫어하는 민족이었어요. 예, 바로 그래서 게르만족에다 하면 이런 강의는 우리 아무리 도울 선생님이 하셔도 도대체 이해시킬 수가 없는 정도로 무관심했던 사람인데 읽기와 쓰기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였다? 수도원 학교였습니다. 수도원 학교에서 하지만 이때 당시에 수도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도마복음 강의에서 다녀오신 것처럼 사막이나 숲의 오지에서 가서 시골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민들한테 그다지 영향은 주지 않았고요. 두 번째 학교는 역시 정치적인 궁정학교가 있었습니다. 궁정학교가 있었는데 이 궁정학교라고 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그 이전까지는 그냥 기사도 어떻게 멋지게 그 레이디한테 가서 설득하느냐 정도에만 가르쳤다면 카를 데제라고 하는 사람이 칼 데어 그로세가 칼 데제라는 사람이 바로 어떠한 작업을 나가게 됐다? 궁정학교를 개혁하게 됩니다. 궁정학교를 엘퀸이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당시에 그 거대한 프랑크 왕국엔 뛰어난 학자가 없었고요. 영국에서 오히려 외국인한테 자신의 궁정학교 개혁을 마치면서 궁정학교가 개혁되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스콜라 철학의 시기에서도 9세기에서 15세기까지도 부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결정적으로 발전이 일어나는 시기는 11세기, 12세기 요때부터 문화적인, 문명적인 일단은 기반이 제대로 탄탄하게 되어야지만 일어났기 때문에 11세기부터 무엇이 생겨나냐 하면 명동 성당과 같은 주교자 성당 안에 학교들이 세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학교는 어디에 세워졌냐면 궁정학교와 주교자 성당학교는 이것은 도시에 세워진 학교들이었습니다. 이것 말고 그때 당시에 길드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텐데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마구 시작되면서 이제 상업들을 오랫동안 계약을 하고 무역을 하려면 글을 쓰고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의 자제들의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게 무엇이었다? 개인 학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하면 교회에 소속된 학교만이 아니라 이건 교회에 관련이 되었죠. 수도원 학교와 주교자 성당학교는 세속적인 학교도 있었습니다. 궁정학교와 개인학교와 같은 건 세속적인 학교도 나타났다. 위치상으로 살펴보자면 수도원 학교는 시골에 주로 있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도시, 중세 이제 도시가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였다. 이것이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우구스누스 때까지만 해더라도 이제 로마 제국에 몰락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한번 싹 밀었다가 문화적으로 없었다가 이제 다시 새롭게 싹이 돋아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태동한 것이 스콜라 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 800년이나 넘는 시기들을 갖다가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우리 성념 교수님께서 강의를 들을 때 한번 맨 첫 강에서 논의가 되었던 신앙과 이성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데 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시기를 붙어서 같이 이름을 붙일 텐데 그것은 성영 선생님께 첫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과 이성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따라서 공통적인 특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오해는 루터 같은 경우 신앙만으로를 강조하면서 이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개신교 신학에서 익숙한 분들한테는 신앙과 이성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기독교, 가톨릭과 개신교, 동방정교회를 모두 다 포괄하는 입장에서는 초기에 오히려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향으로 남게 됐던 것은 신앙과 이성 사이의 조화라는 목표였습니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는 목표를 갖다가 이 스콜라 철학의 공통적인 목표로 두었었고요. 이것은 이 뿌리는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안에 다 들어 있지만 물론 개신교 신학자들께서는 후기 아우구스티누스를 강조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만으로의 요소들을 펠라기우스의 논쟁 등을 통해서 들여오지만 전체적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를 전체를 본다면 저도 성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쪽으로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요소를 둘 수 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어디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훨씬 더 나아간 것을 무슨 철학이라고 부른다?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들, 중세는 신학만으로 했을 것과는 완전히 착각되게 당혹스럽게도 신학대전을 여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학적인, 철학적인 규정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5페이지도 읽을 수 없는. 제가 추천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불면증을 가지고 뭐 졸피뎀 약들을 먹고 있는데 요 책만 차근차근 30페이지만 읽으면 30페이지까지 읽을 수 있는 끈기를 가지신 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왜 그렇게 어려운가?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배경이 되는 내용이 지금의 우리들의 사전적인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럼 궁금해집니다. 아우구스누스가 탐구했었던 시기의 공부 방식과 그때 당시의 배경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활동했던 당시의 배경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철학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려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났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우구스누스는 플라톤주의, 그 중에서도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교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신기한 것은 플라톤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상에서 계속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주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랬었는데 두 번째 철학자 우리 도울 선생님께서 앞에 상세하게 강의를 하셨던데요. 제가 그 목표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학자는 거의 쌍벽을 이룬 만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운명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하면 플라톤이 신플라톤주의에서 이어졌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제자복이 없었습니다. 도울 선생님 제자복이 있으신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또 제자가 있었어요. 페리파토스 학파라고 해서 소유 학파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그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급속하게 마케도니아적인 요소가 무너지면서 이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그 소중한 책들을 제가 이야기할 때는 거의 모든 분야를 플라톤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나게 논리학, 자연학, 형이상학, 그 다음에 수사학, 시학, 윤리학, 기타 등등 이 모든 학문을 탐구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이 한번 사라졌다가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책에서 다룬 것이 주로 그 부분인데 몇 번 나타나기는 했지만 파편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가 어디를 거쳐서 다시 들어오게 되냐 하면 아랍 문화권을 거쳐서 이것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아랍 그 말씀을 조금 디테일하게 내가 상당히 이 텍스트 크리티시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근데 네. 많은 사람은 그 아랍어 번역을 통해서 그게 라틴어로 번역돼 들어왔다라고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이라는 게 히라버 텍스트 자체는 네. 히라버 텍스트로 보존이 된 거예요. 아랍어에서 다시 재구성된 거예요. 히라버 텍스트 자체가. 히라버 텍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꽤 많은 텍스트가 히라버 텍스트가 그러니까 그 오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히라버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히라버 텍스트예요. 네, 그렇죠. 그거는 사본이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사본에 충분히 그것을 갖다가 그 내려왔을 것.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것의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려운 거의 절반 정도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같이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아는데 플라톤 책은 대화편에서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내용 잘 이해 못해도 읽을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책을 펼쳐서 읽어도 거의 비슷한 시간 안에 주무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거는 왜 어렵냐 하면 그 텍스트가 원본은 남아있는데 이미 그것을 철저하게 문헌 비판을 해서 독일 19세기에 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래 그리스 텍스트다라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거쳐서 들어왔다, 몇 번의 거청을 거쳐서 아랍을 거쳐서 들어왔다. 하지만 아마 질문하신 것은 번역이 넘어서 들어오게 된다면 이게 아랍어로부터 번역한 것인가? 그럼 완전히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리스어로부터 번역한 것인가? 처음엔 중역이었습니다. 제가 그건 거의 자세하게 써놨는데 아랍어로 되어 있는 것이 익숙하니까 카탈로니아나 다른 언어로 한번 바꿨다가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 있었고요. 하지만 아까 조금이라도 문헌 비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뭘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어 원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냈고 그것을 한 번 번역했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중세 때 시기에 가면 12, 13세기 때는 잘못된 번역을 그리스 원전과 대비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수정합니다.
모에르 베케 윌리엄과 같은 사람은 이 기본 번역이 나와 있는 것이 그리스어와 대조하면서 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밝혀낼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었지요. 네. 나는 말이에요. 이런 거 읽을 때 네. 내가 졸린다고 하는 재미없다는 거는 재미없다고 하는 거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졸리는 건 아니에요. 나는. 네. 그러시겠죠, 물론. 이해가 되는데 네. 뭐 아무리 안 돼도 뭐 한 90%는 내가 주로 들어오는데 왜 재미가 없냐면은 결국은 아무리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와 이거의 다름이 최소한 900년 그건 뭐 우리말로 지금 1밀레니움의 차이가 있다면 시차가. 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거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아직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걸 정말 스릴 있게 이거 괜찮은 거다. 이거 괜찮은 거다고 문학적인 자기 감성을 통해서 그거를 아주 초창기에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거다. 니들이 예를 들면 많이 교하고 뭐 오해하지 마라. 이게 뭐하고도 오해가 안 되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를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진짜 만들어가는 사람의 그 스릴과 창조적인 그 어떤 그 아주 초창기의 그 파괴 괴력이 느껴지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지언정 뭐 이러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게 스콜라 철학이죠. 그래서 여기에 논박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논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논박은 자 제1의 논박은 이렇게 붕괴될 수 있다. 제2의 논박은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3단 논법에 이걸 가지고 쭉 그걸 나열하고 이거 하고서 제일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잘못한 게 또 저 코멘타리를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리 이게 그런 논리들을 쭉 쌓아가 봐야 예를 들면 이만큼이 지금 신의 존재 뭐 이 양반은 뭐 자기가 훌륭한 거는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해서도 그 당시 뭐 비그뱅 시어리가 있든 뭐가 있든 물리학 모든 이론이 있으면은 이 양반은 다 수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 과학이든 뭐든 이 사람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그냥 이 다식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기독교의 그 교리에 대한 디펜스란 말이에요. 아주 심플한 디펜스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앞에 이렇게 보면은 카톨릭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 양반이 그 도서관에 아무도 들춰보지 않은 그 뽀얗게 쌓인 중세기 책들을 아무도 안 읽는가 이런 책들을 그러면서 이거를 좀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번역하고 이걸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부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원래는 어디 저 무슨 공대 다니겠다 그랬잖아요. 식품공학 그러다가 이제 그걸 떠나서 그때 식품공학이 한참 그 날릴 때야. 그때 그 뭐 유망하다 그래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들어갔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카톨릭 신학대학 가시고 거기 가서 그런 그렇게 했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뭔가 그 철학이라고 하면은 무전제로 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딱 그 지금 증명하려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걸 우리가 이제 토론해 가면서 더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첫 질문은 어떻게 해서 그 철학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것을 하게 내가 꼭 되었는지가 해야겠다. 이게 이렇게 뻔한 전제를 그 놓고 난 그 입증하는 건 재미가 없단 말이야. 네. 말씀을 드리죠. 제가 철학을 맨 처음에 접했던 개인적인 얘기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식품공학 하던 친구가 신학 갔다가 또 이 철학까지 중세 철학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선배는 저보고 이중 전과자라고 그러는데 과를 2번 바꿨다고. 그런데 이 그 사실은 신학 제 근본 관심은 신학에 있었고요. 우리 도울 선생님도 신학적인 관심으로부터 철학으로 더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철학은 전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고 도울 선생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셨는데 그 전제를 두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다시 한번 철학적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러면 의심하십시오. 자기는 완전히 무전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순수하게 이성만으로 자신이 논변한다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다.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진리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일정하게 물어보는 것에 대한 더 이상 어떤 것을 가져나가지 않는다.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중세 철학이나 이런 경우 중세 철학과 신학을 저 같은 경우 같이 공부했지만 두 가지를 접근할 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학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들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일단은 다 인정하고 시작하지만 이 중세 철학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신학적인 것에 대한 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성적인 것만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뒤에는 이미 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현대 철학이나 모든 막시스트들이나 어떤 분들도 다른 의미에서는 그 어떤 전제에 대한 부분들도 자기들이 물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시작한 철학자들도 모두 다 교조주의자들, 이 도그마티커는 신학자들한테는 욕이 아닙니다. 교의 신학자는 좋은 뜻인데 철학자에게 도그마티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한 욕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철학을 하려 하는데 이미 전제들이 이미 다 결정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철학으로 시작할 수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놀랬습니다. 사실은 식품공학 할 때 철학을 들었을 때는 밥 파는 과라 했으니까 저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 이게 가장 의문이었고요. 가장 의문이었는데 신학을 하면서 특히 가톨릭 신학 같은 경우에는 약 3에서 6년 정도를 철저하게 철학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사실은 이 교의적인 부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면 도울 선생님께서 모든 그리스도교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동일성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에 사용된 것은 서양 신학이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그리스도교 신학은 철학적인 용어가 들어가서 그것이 설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피할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신학에서 벗어나면서 철학을 할 때는 이 중세 철학 안에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서양과 우리나라에서 중세 철학의 연구 숫자와 연구 방향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그래도 거의 젊은 나이인데도 앞선 시대를 제외하면 거의 30년 동안 후계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송념 선생님 예외적으로 계시고 아마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도 과연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에도 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았다면 그리고 모든 이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서양의 중요 사상사 안에서도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남아있는 보화는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나중에 좀 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학은 무전제의 학문이라는 얘기가 내가 무슨 전제가 완전히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무전제를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일 수 있다는 얘기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신학은 그러니까 물론 뭐 그 결국은 나중에 다 그게 깊게 들어가면 무슨 문제든지 하나의 시각을 통해서 뭐 사회 문제든 역사 문제든 인간 문제든 뭐 도덕적인 문제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나는 수긍은 가는데 그 내가 얘기한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항상 그 귀일처라고 그럴까 그 모든 논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상당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 이 카톨릭 교리를 볼 때 너무 이 토미즘이라고 하는 이것에 그 우리가 이렇게 인상이 잘못 그 모든 신부들은 이것만 공부하고 있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아이고 뭐 카톨릭 신화 그 토미즘 그게 전부야 이러고 대꾸만 했는데 내가 이런 나도 편견을 깨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산 시대를 생각하면은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가 그 만들어진 것이 1215년이죠. 그러면 요 양반이 사시던 이제 그 바로 한 세대 앞이고 그리고 그 내가 정말 사랑하는 프란시스 아시시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난 영화를 보고 뭐 이래서 알지만은 그 모든 걸 버리고 법정에서 빨개 벗고 나가는 장면이 내가 그 영화를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그 찾을 수가 없어 그 영화. 근데 내가 그 하버드 있을 때 하버드 스퀘어에서 그 영화를 보고 올메나 뭐 시스터스 앤 브라더스인가 그런 영화였는데 제목이. 근데 그거 내가 다시 찾질 못하겠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도 꼭 그 영화 한번 보실 만한데 그래서 그 모든 걸 버리고 그야말로 초원으로 나가서 조그만 수도원을 만드시는 가지고 그야말로 이것이 인정된 것이 12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러셀이 얘기하는 얘기가 대개 서양은 그 찬란한 그레코 로망에서부터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한 1000년 정도의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아주 그 문명의 퇴락이라고 하는 게 AD 1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맞다. 그래가지고 바닥을 쳐서 그때부터 사실 새로 출발해 가면서 그 사람 얘기는 1914년까지 꾸준히 왔대. 그러니까 1914년이 아마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닥을 쳤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가장 기여한 거는 그래도 뭐니 해도 사이언스, 이 근세 과학이 서구 문명의 오늘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 바닥을 쳤다 그러지만 그래서 서구인들이 그 바닥을 친 것을 가지고 세계를 똑같이 그렇게 중세를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그 러셀이 얘기가 그 시대야말로 서양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야말로 여기 당나라 송나라 최전성기였고 인도 왕조도 그랬고 뭐 사라센 문명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바로 이제 그 페르시아에 그런 모든 게 상당히 그 세계 문명에서 그 엄청난 그 고문명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동방이 서구의 가장 핵심이라는 건 과학 문명인데 그거를 곧 흡수할 것 같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아시아 문명이 어떠한 그 새로운 가능성을 인류에게 발현할지 그건 내가 상당히 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는 이 13세기 이 시대는 그만큼 뭔가 서구 문명이 다시 이렇게 재건의 기운이 있고 뭔가 이렇게 정신 차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수용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종합하려고 하던 시대 그
일단 배타 없는 포용성과 종합 그리고 상당히 건강한 도덕성을 회복하면서 했을 때의 토마스 아퀴나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논증 방식이 어떠하다 해도 우리가 선생님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이론들을 조금 따져봐야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신학 이런 저작은 아니다. 이건 나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나 하여튼 내가 보기엔 좀 재미가 없다. 왜냐면은 우리 동양 사상이라는 이런 거는 뭐랄까 이렇게 뭔가 우리는 이 철학적 사유가 이게 툭 터져 있어요. 네. 툭 터져 있는데 이 양반 아무래도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딴 얘기고 계속 해주세요. 잠깐 마무리. 네. 첫 시간 벌써 다 지나갔네.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주제나 이런 것이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대적인 대화 상대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식이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도대체 아우구스누스가 대화 상대자로 삼고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플라톤의 철학이 주를 이루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주를 이루었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마그나 카르타 얘기할 때 1215년에 또 하나 발표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파리 대학 학칙입니다. 파리 대학 학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동시대 때 이게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우구스누스가 뛰어났으니까 모든 것을 종합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아우구스누스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아우구스누스 같은 경우도 앞에 교부들이 탄탄하게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삼위일체론도 아우구스누스가 처음 쓴 것이 아니고 그때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스콜라 철학의 시대 때도 금강산 12,000봉 그 많은 봉오리 중에 가장 우특하고 아름다운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것이지 그 안에 준봉들이 굉장히 많았다. 뭐다?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그것이 다르다. 우리들이 그때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배경 설명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께 너무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은 형이상학 같은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서구에서는 형이상학이 가장 중요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부터 해서 칭찬을 해왔는데 이것을 삶과 어떻게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가 시도가 된다면 도달한 결론이라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떠한 우리들이 도달하는 결론을 통해서 요 안에도 무엇이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깊게 묻혀 있다. 금광맥의 저 깊은 곳엔가 무언가 미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런하게 할 것은 그 광맥들을 캐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중세 철학에도 관심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봉 얘기를 하셨지만은 딴 준봉들도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에 사실은 굉장히 과격한 논의들이 많아요. 이 스콜라 로셀리니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된 아벨라르드니 하여튼 여기 난 저기지만 과격하고 우리가 해놓을 수 있는 범신론적인 시각이라든가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이실론적인 시각도 있고 이미 이전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에 제기된 문제가 레디컬 서브젝트들이 벌써 다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이제 진지하게 그들과 토론하고 이러질 않고 조금 이상하면 그냥 이단으로 몰아 죽이고 막 이러니까는 그 시대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았던 거지. 조금만 레디컬한 아이디어를 내면 그냥 몰아 죽이는 거고 그 정치적 맥락에서 단죄를 해버리고 이러니까 막 그런 의미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카톨릭이라는 거를 점잖게 만들지 않았나.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대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이런 것도
그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논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하고 이런 걸 종합할 생각 없이 사람을 그냥 정치적으로 단죄하고 저놈 이단이다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막 굉장히 포괄적인 막 어떤 의미에서 그 카톨릭의 새로운 문화를 물론 도미니칸이죠 이 사람 이 도미니칸 자체는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수도인데 이런 아주 이 양반의 선생도 굉장히 내가 보기에 폭이 넓은 분 같고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도미니칸 수도회의 이 아퀴나스를 통해서 막 가톨릭 신학이 정립이 되어 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시간은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퀴나스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